지금은요, 일단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락으로 이미 방향이 틀었는 건가요? 저는 틀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틀었다고 보여지냐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나오셨을 때랑 네. 지금 또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맞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만 해도 약간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한쪽으로 뭔가 고개를 지금 굉장히 많이 숙인 듯한 맞습니다. 뭐 완전히 가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첫 질문으로 어쨌든 작년 말부터 이제 부동산 상승세는 좀 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30번에 가깝게 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 누적으로 인해 하락한다는 의견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뭐 팽배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여정 부분의 의견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네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떠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대표님께서 교대 쪽에서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걸 아는데 네네. 현장에 계신 거잖아요. 네네. 현장 리포터. 슬픕니다. 완전 네. 진짜 죽쓰고 있고요. 굉장히 배고픈 상황입니다. 저만 바쁩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김 작가 방송도 나오고요. 네네. 강의도 하고 굉장히 바쁜데 바쁘다는 건 일이 많다는 건가요? 저 혼자만 바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연가, 뭐 컨설팅가, 그렇죠. TV 방송 출연은 많은데 실제 매매는 그렇죠. 제 개인 활동만 바쁘고 현장에 매매 전세 거래는 올스톱입니다. 올해 들어서 올스톱이기 때문에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네. 고민입니다. 근데 저 같은 중개사들이 아마 서울 전국적으로 아마 90% 이상이 된다는 게 지금 문제겠죠. 만나봐도 저만 어려운 거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 혼자 어려우면 전략을 바꾸든가 노력을 하거나 지역을 옮기면 되는데 만나보시는 분들 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판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에 혼자 여기 앉아 있거나 뱃머리 가 있거나 시기의 차이지 결국에는 침몰하는 건 똑같아. 지금 한마디로 거의 일이 없다라는 게 네.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래가 안 거죠? 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서울 거래량 보시면 어떤 상태인가요? 서울 거래량이 1월에서 6월 상반기 거래량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 조금 넘거든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6개월 동안 7천 건이 조금 넘어요. 7,200건인가 7,000 몇백 건인데 이게 작년에 잘 나갈 때요.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달에 15,000건 정도 나왔거든요. 잘 될 때는. 한 달에 15,000건 나오는 게 6개월 동안 7,000건이면은요. 이게 몇 분의 몇 토막인가요? 10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10분의 1 토막인데 서울에 중개업소가 한 2만 개 정도 넘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만 곳 중개업소가 6개월 동안 한 건 못한 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6개월 동안 7,000건이면 한 건도 못한 중개업소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네. 5곳 중에 한 곳 정도는 6개월 동안 하나도 못했다. 그중에 또 이것도 양극화예요. 잘 되는 데는 또 잘 됩니다. 그러니까 7,000건이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데는 또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중개업소들은 한 건도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대표님 중개업소는 6개월 동안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하나 있나?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네. 어쨌든 사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축에서는 이게 두 가지일 거잖아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것과 네네. 파는 사람도 안 파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지금은요. 일단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살 사람은 첫 번째는 살 사람이 전혀 없다. 매수자가 작년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사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나던 매수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매수인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1년간 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옵니다. 매물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뭐 5천 떨어뜨려요. 안 팔리니까 또 5천 떨어뜨려요. 또 5천 떨어뜨려. 1억 5천을 떨어뜨렸는데 문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된 일이냐.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소용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가격만 떨어뜨리면 뭐 하나요? 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못 팔겠대요. 더 떨어뜨려도 소용이 없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팔지 말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회수해버리고 그냥 가자. 라는 본의 아닌 존버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님은 이제 이 시장을 읽는 전문가로서 네.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는 현장의 또 사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이거는 이제 하락으로 이미 방향이 틀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틀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틀었다고 보여지냐면 이 통계 작년 한 4분기부터 꺾였죠. 네. 올 지금 상반기 지났으니까 한 9개월 정도 이제 하락 추세? 거의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식처럼 많이 안 떨어진 이유가 저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덜 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래 절벽 상황인데 1년 통계만 바라보지 말고 1년 통계만 바라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일시적 조정이야? 대세 하락이야? 모르는데 조금 더 길게 넓게 보자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서울이 2013년부터 12년도 바닥이었고요. 13년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14년, 15년, 거의 16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7년, 8년 연속 상승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상승 폭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뭐 리포트 같은 거 만들면서 이제 리포트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별로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상승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2배 정도, 2배 이상은 다 올랐더란 말이에요. 진짜 안 오르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막 지역별이나. 안 오르는 아파트가 1.5배 정도 올랐고요. 안 오르는데도? 안 오른 데가 1.5배 올랐고 대부분 2배?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 데는 2.3배 정도 올랐습니다. 2017년부터니까요. 이게 2014년부터 한다면 그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겠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소득을 따져보면 물론 화폐 가치 하락도 있지만 월급이 5년 동안 2배 올랐느냐? 안 올랐죠. 물론 오른 사람도 있죠. 뭐 승진을 하거나 IT 계열에 종사해서 몸값이 올랐거나 이런 경우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배 오르기 힘들거든요. 소득이 따라가 주지 않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 PIR,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를 보더라도 좀 오버슈팅이 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많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조정될 때가 됐는데 꺾였단 말이에요. 이게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9개월이다. 2019년도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19년도도 조정장을 거쳐서 2020년, 2021년 또 크게 한번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또 조정장을 거쳐서 또 한 번 오르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반등, 예상치 못하는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도대체 코로나 시즌2가 생기면 다시 그렇게 될까? 지금 인플레 문제가 미국이 터졌잖아요. 6월달 미국 CPI가 9.1이었나요? 9.1 나왔어요.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아, 미국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뉴스 속보를 봤단 말이에요. 진짜 미국이 얼마 나올까? 왜? 미국이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올려야 되고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제가 긴장된 마음으로 뉴스를 보다가 9.1. 시장의 예상은 8.8%였거든요. 그래서 좀 낮게 나왔으면 한 8.6 정도 나오면 약간 안도의 숨을 좀 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증시도 좀 올랐을 텐데. 9.1이 나오니까 뒷목을 잡았죠. 와 이거 큰일 났다.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를 넘어서 울트라로 가겠다. 울트라면 1%포인트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2.25죠. 기준금리가 2.25. 그 미국이 1.75인데 울트라 가면 이제 역전이죠. 자이언트 가도 역전이에요. 어떻게든 저는 역전은 불가피하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게 0.5%포인트 차이가 나느냐, 1%포인트 차이가 나느냐, 이제 얼마 차이가 나느냐의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저금리. 우리가 그동안에 저금리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 얼마나 주식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 주식, 코인, 부동산이 이렇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게 하던 시절이 앞으로 또 올까 싶을 정도로 2020년, 2021년 코로나 득도 좀 봤고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2019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제로금리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본다면 진짜 다시 시즌2가 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금리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마 금리를 다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본다면 뭐 때문에 무슨 모멘텀을 가지고 끌어올릴 것인가. 저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금리 측면에서 그러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떻게 되죠? 2.25. 2.25. 요게 지금 어쨌든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작년 8월 전에요. 8월 전에 0.5였습니다. 작년 8월 전에 0.5. 0.5에서 지금 2.25가 갔으니까요. 1년 만에 이례적이죠.
굉장히 빨리 올렸죠. 1년 만에 1.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린 건데 물론 2.25만 바라본다면 예전에 더 높았지. 2% 정도 견딜 수 있어라고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폭이잖아요. 기간과 폭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올렸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더 올라간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올해 말까지 3%가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올해 말이에요. 말까지 3%. 3% 간단 말이에요. 3% 가면 자 기준금리가 가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가 오른단 말이에요.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출금리가 한참 좋을 때 우리 한 3년, 4년 전에 막 1%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대, 작년만 하더라도 3%대, 지금은 잘해야 4%대, 4% 중반에서 변동금리가 5%대까지 나오고요. 고정금리는 더 높게 나오겠죠. 더 오르겠죠?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아마 다음 주 시간 지날수록 더 오를 것 같고 3%가 가면 변동금리 우리 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올해 말이 되면 저는 5.5에서 한 6% 정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2%대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그러면 대출이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에서 300 정도 대출이자를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내 부담이 커지는 소득은 거죠. 늘어나지 않잖아요. 결국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면 뭔가는 메워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집값이 올라가 주면은요. 대출이자 그냥 그래, 견디잖아. 한 1년에 1억 한 2억 올랐는데 뭐 대출이자 그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그거 뭐야? 한 달에 다 오르는데 라고 희망 고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두 마리 악재가 다 겹칩니다. 집값도 하락을 하죠. 집값도 하락을 하고요. 팔리지도 않고요.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 대해서 티타임 대주님이 좀 와닿았던 게 이게 이제 뭐 대출 이자가 5% 간다 해도 또 시장을 좀 좋게 보신 분들은 과거의 금리랑 비교하면 뭐 4에서 5% 사실은 별거 아니었을 때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집값 자체가 오르면서 대출금도 이게 굉장히 커지면서 그렇죠. 이 5%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10년 전 하고요. 10년 전, 15년 전, 뭐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했지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2억 원 정도 집값이 한 4억, 5억 정도 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서울 마포 아파트가 그 당시 한 5억? 노무현 정부 때 5억, 6억 정도 했으니까요. 50% LTV 받으면 2억 5천 정도 대출 받았는데 지금 마포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50% 대출 받아도 얼마 받아야 되나요? 한 7억? 8억? 뭐 그 정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 3억 받던 게 5억, 6억, 7억, 8억까지 갔는데 자 물론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는 기존에 뭐 금리 한 6% 갔으니까 2억 대출 받는 거하고 5억, 6억을 대출 2%로 받는 거나 대출이자 비슷하니까 우리가 저금리에 좀 취해 있었죠. 취해 있었는데 이제 그 환상이 깨지고 예전 대출 금리를 가버리게 되면 대출 금액도 그대로면 괜찮아요. 그대로면 괜찮은데 대출 금액이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제가 예전에 한참 낼 때도 제가 한 300, 400까지도 대출이자 한번 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물론 전문직이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뭐 버틸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힘들겠죠.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연끌하시고 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분들이라면 저는 이중고에 시달리겠다. 집값도 하락되는 그 심리적 압박에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된다면 대출 이자가 왜 스트레스가 되냐면은요. 그냥 한 번 내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대출 이자가 한 달에 한 번 대출 이자 내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다가올 때 한 일주일 전 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요. 이번 달 대출 이자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대출이자 내고 나면 돈이 쑥 빠져나가요. 쑥 빠져나가면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거든요. 그러면 또 막 부부 싸움도 하고 생활비 줄여라 그러고 학원비 줄여라 그러고 또 한 10일 괜찮아요. 대출이자 내고 10일 동안 또 심리적 안정을 찾다가 또 한 10일 지나면 또 대출이자가 또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매달 반복이 되면은요. 한 1년까지는 버티겠는데 1년? 2년 넘어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거 팔아야 되나? 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1년 안에 뭔가 변동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다면 괜찮은데 1년이 지나도 1년 반, 2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 저는 진짜 본격 하락,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이제 하락으로 지금 뷰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하락이 시작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수도권 기준에서 어디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건지랑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침체 기회가 시작된다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또 과거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봤거든요. 당초 계획이라면. 왜냐하면 수도권 외곽부터 좀 빠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현상이 그러니까요. 뭐 동탄 2신도시나 동탄 1신도시, 그 당시로는 동탄 1이었죠. 송도 이런 2기 신도시들 위주로 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좀 빠졌습니다. 빠지고 서울은 2, 3년 있다가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저수지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그프라이 이론. 가장 마지막이. 그렇죠. 마지막까지 버티는데 2, 3년 지나면 이제 마지막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버블 3번,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2007년도, 2008년도부터 꺾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서 2012년 정도 꺾였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5년 정도 침체, 5년, 6년 정도 침체가 갔고요. 서울은 한 2, 3년 정도 침체가 갔는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앞으로도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봐야 될지 올해 기준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외곽 지역들이 좀 어렵습니다. 동탄이나 송도나 공교롭게도 그 당시 어려웠던 지역들이 지금 먼저 또 조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지역들이 조정되고 아직 서울이 본격적인 하락, 침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조금 뭐 추세적으로 추이가 좀 꺾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든 버티고 하겠지만 2, 3년 지나서 회복이 안 되면 서울 또 갈 건데 저는 과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다르다고요? 게 뭐가 다르냐면 반응 속도가 좀 빨라요. 금리도 저는 제가 보수적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초, 작년 말 정도 제가 예측했을 때에는 2022년 올해 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 정도. 벌써 2% 넘었는데? 넘었지. 내년 2023년 정도에 3% 갈 것이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좀. 그 당시 저는 보수적이 아니었잖아요. 막 오른다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네요. 올해 말에 3% 갈 것 같고요. 미국 FRB가 뭐라고 했냐면 FRB 의장이 2021년도였나요? 미국이 2023년 정도 돼야 테이퍼링 들어가고 금리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1년 정도 빨리 예측을 하고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제 예측을 뛰어넘어서 지금 올해 말에 3%, 미국은 올해 말에 4%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심리적인 위안을 삼는다면 저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집값이요? 네. 왜요? 빨리 떨어지고 차라리 빨리 반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소나기가 오는 게 낫지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오려오면 사람들 다. 네, 가랑비에 옷 젖으면요. 가랑비가 오면 처음에는 옷을 젖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옷이 다 젖어버리게 되고 대비할 수가 없는데 소나기가 오면 우리 어때요? 막 쏟아지면. 그렇죠. 일단 피하거나 우산을 쓰거나 어떤가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집값도 저는 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3년, 5년이 아니라 차라리 좀 더 짧은 기간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하게 되고 장기 침체로 간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침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경착륙일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요? 지금은 높아지고 있죠. 미국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금리가 오르는 것도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거는 불확실성.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거냐 모르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6월 달이 뭐 9.1% 나왔는데 그러면 7월 달은 얼마 나올 거냐. 그렇죠. 근데 낮게 나올 수 있을까? 6월 달에 국제유가가 좀 떨어져서 7월 달에 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낮게 나오더라도 그럼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낮게 나오더라도 얼마나 낮아질 것인데. 우리 근본적으로 보면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곡물 가격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곡물 가격이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올해 말이잖아요. 그동안 비축했던 거 써먹고 있고. 그러면 올해 말 되면 곡물 가격은 더 오르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불확실성이 무서운데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체벌이 이제 허용됐던 시절에 살았죠.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죠. 이유 없이 맞고 문제 못 푼다고 맞고 그러면 맞고 막대기를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맞죠. 그렇지, 너무 아팠어. 많이 맞았죠. 그래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 시간인가 무슨 원소 기호 같은 걸 외우는 게 있는데 못 외우면 머리를 박습니다. 맞아. 머리를 그러면 머리 박은 학생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차라리 빨리 맞고 자리 들어가는 친구들은 안 무서워요. 네? 맞고 그냥 끝났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늦게 제일 끝자리에 머리 박고 있는 학생, 저 같은 학생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팡팡팡팡.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실제로 엉덩이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속이 시원하죠. 아, 잘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 좀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 FRB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3%도 좋고 4%도 좋아요. 빨리 올리고 자 이제 끝. 우리 이 정도만 올릴 거야. 이제 관리 들어갈 거야. 물가 잡힐 것 같아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살 사람도요. 지금 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거래가 절벽이냐면 물론 첫 번째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자라도 작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대출 금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는데 뭔가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잖아요. 내가 대출 상환 능력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3% 갈지 그러면 대출금리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변동금리가 4% 중반대 정도 가면 올해 말에 5% 중반대 갈까? 내년에 그럼 6% 갈까? 7% 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 스테이 하자라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아, 이 정도면 끝나겠구나. 아, 5.5% 정도구나. 그러면 5.5%가 스테이 되면 한 3년 정도 갈 것이고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 또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빨리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올리는 건 좋아요. 저는 천천히 올리는 것보다 빨리 올리고 요 정도 끝! 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올해 말 2022년 말까지는 저는 이 불확실성 제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관망 모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 가겠죠. 그럼 제가 반대 측에서 좀 주장하는 걸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전세나 월세 시장이 좀 뜨겁다면서 이게 결국에는 매매가를 자극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어떻게 있었죠. 보세요? 아, 있긴 했었다. 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거형이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실직고 합니다. 저도 네. 전세 대란이 생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실직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름대로 논리는 있었죠. 네. 8월 넘어가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못 올렸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리면 야 이번에 안 올리면 8년 동안 못 올리는데 네. 올려야지.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데 네.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변수였어요. 저도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네네. 자 집주인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입자가 올려줄 능력이 안 되는데 네. 올려달라고 하면은 멱살 잡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너 나가. 딴 사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에 현금을 쌓아두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이 이제 거의 뭐 보편화된 시스템이 됐죠. 우리 MB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전세 대출이 없던 그랬나? 다들 그냥 상상하기 힘든 아, 전세 대출 없이 전세 집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때는 그랬어요. MB정부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올려줄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올려주고요. 집주인도 그 정도. 2년 동안 막 2천 올려줘. 왜? 2년 동안 2천 모을 수가 있으니까 올려준 거. 어차피 돌려줄 돈이니까 올리는데 MB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면서 이제 모럴 해저드에 빠지게 되죠. 집주인은 올려줘. 한 1억, 2억 올려줘. 너 돈 없지? 전세 대출 받아. 내가 오케이 해줄게. 세입자도? 그래? 저금리인데 뭐 월세 내면 50만 원 내야 되는데 뭐 2억 빌려도 20만 원이니까 훨씬 더 유리하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올라간 전세 가격이 레버리지가 돼서 사실은 최근 한 7년 동안 많이 올랐던 게 저는 전세 레버리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밀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는데 세입자가 이제 뭐가 막히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전세 대출 받기가 싫어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못 받지. 왜? 지금도 전세 대출이 뭐 최대 6%까지 나옵니다. 4% 중반에서 한 6%까지도 나오는데 전세 대출 5%, 6% 나오면 올해 말 되면 5%에서 7% 간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고민되겠죠. 고민되지. 야, 이렇게까지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올려주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나 못 올려주겠는데?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못 올려주면 나가야 되죠.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애 학군이나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면 그냥 좀 외곽. 내 집이 아닌데 어때? 뭐 내가 좀 불편하지. 뭐 출퇴근 좀 불편하게 살지. 최근 인천 같은데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인천 가서 좀 살자. 저렴하게. 내가 굳이 이렇게
대출이자 많이 내면서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역을 옮겨버리는 방법, 네. 평수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합의를 보죠. 월세? 나 2억은 못 올리겠고요. 그냥 한 40만 원 올려주면 안 될까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래라 너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그거라도 올려줘. 집주인도 어차피 종부세 내야 되니까 그거라도 올려받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50%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선택지를 찾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는 대란 정도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정부에서도 조금 노력을 했죠. 상생 임대인 제도를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안 올리면 5% 이내로 올리면 네. 2년간 거주 요건 빼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일단 지켜보자라는 집주인들도 생겼고요.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지금 전세 대란까지는 안 가는 분위기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이건 뭐지? 얘가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얘가 따라와줘야 버티거나 밀어 올려주는데 얘가 안 따라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매매 가격도 좀 하락 압력을 좀 더 받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 얘기하신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6월 달 네. 종부세 가세 기준이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매도자가 아무래도 우위가 되니까 다시 네네네. 오를 것이다. 네. 일단 안 올랐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8월 달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로 또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대표님 입장은 안 오를 것 같다. 전 대란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대란까지는. 지금 대란이 오려면은요 지금부터 난리가 나야 됩니다. 전세 계약을 바로 계약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치. 만기가 8월, 9월이면은요 보통 한 3개월 전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안 느껴지군요. 안 느껴져요. 현장 부동산들도 굶어 죽어요. 매매가 안 되면 전세라도 잘 돼야 되는데 2년 계약이 이제 4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마저도 계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안 일어나요. 지금까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8월, 9월 넘어가도 대란까지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외곽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제일 안쪽에 가장 이제 상급지라고 하는 게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똘똘한 채 가장 유명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강남 3구가 더 핫해진 거고.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나중에는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똘똘한 채는 계속 좀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좀 버티나요? 당분간은 버티겠죠. 당분간은 버텨서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면 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인 조정이면 똘똘한 채는 여전히 버티면서 또다시 상승의 모멘텀을 찾을 텐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야. 장기 침체로 가면은요 외곽부터 이렇게 가면서 달걀, 에그 프라이도 노른자가 영원히 따뜻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데워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게는 3년이고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상승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저는 중심지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남이라고 우리 2010년, 11년, 12년 강남 안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지역도 있죠. 어디요? 그 당시 한강 르네상스 했던 지역들. 개발 호재들. 네. 강력한 개발 호재가 있던 지역들은 날아다녔습니다. 반포 같은 지역들. 제가 그때도 예의주시를 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치동. 뭐 이런 지역들은 좀 어려웠어요.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버블 세분하면서 대치동 이런 지역들 많이 올랐는데 반포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도 계속 올랐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에 재건축하게 되고요. 새 아파트 되면서 걔들은 계속 안 떨어지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이 있지만 강력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압구정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에서 신통 기획하고요. 더 강력한 한강 르네상스 시즌2 같은 게 나와가지고 파격적으로 뭔가 나온다면 버티겠죠. 그런 지역들은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연임을 했잖아요. 네네. 오세훈 시장이 그런 쪽과 관련된 것들을 좀 하시려고 하잖아요. 좀 좋아하죠. 네. 그럼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게 좀 아름다운? 그분이 잘생겨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본 적 있는데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본인이 잘생기니까 좀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지 동대문 DDP도 막 디자인이 막 그럼 뭐 우리는 아름다운 거 안 좋아합니까? 예,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동대문 DDP도 그렇고요. DDP. 한강 르네상스 과거에도 그러니까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서울 한강변이 아름다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뭐 샛빛 둥둥섬도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즌2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생각나세요? 네. 그때 뭐였나요? 그게 마스터 플랜. 여의도 용산 2018년이었나요? 싱가포르 가가지고 마스터 플랜 뭐 이야기 잠깐 꺼냈다가 완전 몰매 맞았잖아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말하자마자 뭐 여의도하고 용산 집값 막 폭등하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깜짝 놀라서 다 무효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마음 놓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 올라갈 때 같으면 한강 르네상스 르자라도 꺼내면 폭등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정책을 펴기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미분양은요? 미분양 뭐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또 제가 또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직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까지는 아닌데 기자분들이 쓰는 게 너무 좀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다. 어느 거예요, 정확한 거는?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추세인데 두 개의 말이 다 맞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는 맞고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위험하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고요. 기자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회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뭐 이해를 하죠. 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미분양이 추세가 늘어나는 거 맞으니까 그에 맞는 기사를 썼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선동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분양이 이게 우려스러운 침체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는 빨리 규제를 풀어서 부양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을 합쳐서 미분양이 한 3만 가구 정도? 전국적으로 9만 가구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 수도권 다 해도 몇천 가구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추세를 보면 2021년까지는 뭐 거의 미분양이 없는 수준?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 어디가 늘어나느냐? 강남, 반포? 좋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생기지는 않죠. 그건 아니고요. 자, 작년에 청약시장의 트렌드가 선당 후곰이었잖아요. 먼저 당첨되고 후에 고민하자. 무조건 나홀로 아파트도 좋고요. 다세대도 좋고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자. 오피스텔도 좋아.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나?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더 냉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지역들 위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시간이 더 지나고 침체가 더 깊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겠죠. 미분양이 늘어나면 또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맞춰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는지 너무 공포감이 휩싸여가지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